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오늘은 알콩달콩 콩밥TV의 9회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대처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심리상담 전문가이신 박상미 교수께서 여러분들께 마음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연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외롭나요? 고독한가요? 쓸쓸한가요? 아픈가요? 행복한가요? 막막한가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가장 어린 사람은 5살, 가장 연세가 높은 사람은 88세 어르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의 삶은 다 각자 비밀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가족이 있건 가족이 없건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직장이 있든 직장이 없든 상관없지.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가족과 다 단절되고 그리고 외롭게 살면서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오늘 죽는 게 더 나아 라고 신을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쓸모없는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몸도 아프고 가진 게 없지만 매일매일 내가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도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면서 내 삶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며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문장들이 한 10문장 정도 있습니다. 제 방 곳곳에 붙여놓고 눈에 띌 때마다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은 제가 23살 때 정말 춥고 배고픈 기름이 다 떨어져서 한겨울에 이불을 깔고 누워도 너무나 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골방에서 어느 겨울밤 책 속에서 만났던 문장입니다. 안나 프로이트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늘 내 바깥에서 힘과 자신감을 찾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힘과 자신감이 늘 내 마음 안에 있었다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갈 마음의 힘이 없는데 이 객지 서울에서 만난 가난과 외로움을 이길 힘이 없는데 힘과 자신감이 누군가 나에게 나타나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힘과 자신감은 내 안에 있다라고 안나 프로이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느끼지 못한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힘과 자신감 한번 발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제 삶 속에서 힘과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왜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둡고 쓸쓸하기만 했었냐고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무작정 서울로 대학을 오고 싶더라고요. 길을 쓰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저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은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늘 희망을 주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고 길어야 6개월 정도를 살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앞이 캄캄해서 아버지와 함께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기가 너무나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면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매일매일 수면제를 사 모으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과 자신감이 내 안에 있다고,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자 그 물음표를 안고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옥탑방에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집어든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전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가족이 다 끌려갔을 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쁜 새색시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으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빅터 플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하루를 살더라도 왜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지, 내 생명에 주어진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왜 누군가는 바깥에서 잘 살고 누군가는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렇게 혹독한 노역 생활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 밤 가스실에 끌려갈지 내일 밤 끌려갈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걸까요? 그런 삶 속에서도 왜 빅터 플랭클 박사는 매일매일 책을 썼던 걸까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얼마든지 좋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자. 모든 생명에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빅터 플랭클 박사가 창시한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라는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신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이 이 빅터 플랭클 박사가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로고테라피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여러분, 빅터 플랭클은 그 수용소에서 수만 명의 노예들, 끌려온 유태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몸이 약해서 저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 살아남을 그런 육체적 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도 너무나 꿋꿋하게 끝까지 잘 살아남아서 해방되는 날 건강하게 풀려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데도 아주 작은 질병에만 걸려도 바로 죽음에 이르르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의미를 발견하면서 행복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 죽더라도 모레 죽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물음표를 두고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수용소 안에 있더라도 내 삶은 의미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하루를 살더라도 이틀을 살더라도 1년을 살게 될지 5년을 살게 될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 것이고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어.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같은 삶의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내가 언제 가스실에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오늘 대충 살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장염에만 걸리더라도 정말 몸의 면역력이 취약해져서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빅터 플랭클은 그 수용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에도 주어진 사명이 있을 거야 고민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앞으로 5년을 살게 되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 그리고 5년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할 거야. 매 순간 노력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 혹독한 노역 속에서도 그리고 하루에 3알의 감자만 먹고 살아가야 하는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와 희망을 찾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빅터 플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는 참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니체가 한 말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나를 강하게 하리라. 빅터 플랭클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장을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은 1명, 2명 누워있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어온 고통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고통, 어떤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 고통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일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 속에 내가 겪었던 수많은 아픈 고통이 지금 이 시간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고통도 오늘의 나를 죽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오늘 나는 살아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하리라. 우리는 삶의 고통을 건너오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배웠고, 그리고 지난 고통들이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큰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근육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고통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신은 왜 나에게만 혹독한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원망할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대로 생각해 본다면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일수록 마음만큼은 더 강하게 더 큰 의미를 깨닫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생의 의미,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음의 깊이를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니체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또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겪은 고통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많은 글을 쓴 세계의 소설가들 중에 아주 대가이지요. 이 사람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어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냈을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당신은 글을 씁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겪은 고통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 고통이 의미 없어지게 되지 않도록 이 고통의 의미를 내가 기록해야 돼. 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생각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다는 거죠. 내가 겪는 고통이 의미 없어지는 걸 난 견디지 못해.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기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일기를 쓰십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발견한 행복과 그리고 참 좋았던 사람들, 나에게 위로를 줬던 사람, 참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땐 너무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 참 의미 있었어. 지나고 보니 내가 그 힘든 시절을 살아냈네. 그런 의미와 그런 깨달음들을 짧은 일기로 남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내 삶의 의미를 글로 한번 기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빅터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두꺼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는데요.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가 한 말도 그 책 속엔 나오는데요. 고통스러운 감정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도 그 고통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삶을 원망하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고통스럽게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해 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걸 일기로 글로 쓴다면 그것조차 의미 있는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 이래서 너무 힘들어. 이래서 절망스러워. 이거 한번 극복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의미를 발견해 줄 수도 있고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고 그 위안 속에서 우리는 또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죠. 혼자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글로 쓰면서 나의 마음과 내가 대화를 나누어 보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나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힘든지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그 고통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또 들려드릴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의 고통에서 좀 더 우리가 벗어나서 의미를 찾는 과정에 꼭 필요한 3가지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에 나오는 이 3가지의 중요한 메시지 들어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지? 이 질문에 내 마음이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 시련은 무엇입니까? 2번째,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네.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의미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꼭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다면 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안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로고라는 것은 의미인데요. 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내 삶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왔을까? 잠시 생각해 보지요. 3번째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내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돈 많이 버는 거요?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또는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이 떠오를 때 후회되거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은 내 삶의 오늘의 의미 찾기, 행복 찾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과거에 내가 겪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일, 그것 외에는 과거에 있었던 삶의 고통, 그리고 후회,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일에서 느껴지는 불쾌함, 이것들은 오늘의 내 삶에, 내일의 내 삶에 아무런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의 내 삶을 위해서 또 내일의 내 삶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이 바로 내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 삶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매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행복은요,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로고테라피에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삶 속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 한 명 떠올려 볼까요? 정말 나에게 고마운 기억을 준 사람 한 명, 그 사람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겠어. 나는 누군가에게,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감사한 기억, 고마운 기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죠.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혹시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를 용서해 준 무수한 사람들이 제 인생 속에서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 내 삶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던 가장 가난했던 20대 초반 그 옥탑방에서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학교 앞 문방구 아주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정말 많은 책들을 빌려서 문방구에서 복사를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방구 아주머니가 매일 책을 외상으로 끝도 없이 복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갚으라는 말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졸업할 때 조용히 말없이 이 동네를 떠나야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돈을 벌면 그때 와서 갚아도 돼 라고 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제가 그 동네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을 때도 외상값 언제 갚을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분은 제가 그 외상값을 갚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복사를 해준 게 아니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여학생, 하지만 열심히 책을 읽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저 아이에게 미래의 희망의 내용을 줄 수 있는 책이라면 내가 그냥 복사를 좀 해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었다고 나중에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그 아주머니의 그 마음을 훔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돈을 갚지 않고 이 동네를 떠나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선물하려는 마음으로 복사를 해줬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떠올릴 때 나 또한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줘야지, 나 또한 정말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나도 너처럼 힘든 상황을 겪어봤거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대. 우리 한번 살아보자. 나도 살아내고 있잖아.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나도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한 사람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 내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가까운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내 친척 중에,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매일매일 의미를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아주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오늘은 작은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나에게 물어보고 나는 오늘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써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럴 힘이 없다면, 내 삶이 의미 없게만 느껴진다면 살면서 나에게 고마움의 기억을 줬던 한 사람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고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준 한 사람을 떠올려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떠오르고 그리고 내 삶이 감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느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는 그 힘든 시간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저에게 짧은 편지를 써주셨어요. 아빠가 살면서 깨달은 것들, 후회되는 것들, 그리고 아빠의 삶에서 발견한 의미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아빠가 소망하는 것들을 저에게 편지로, 수백 통의 편지로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지금도 제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데요. 살면서 정말 힘든 날, 그 편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읽어보면 오늘 내 삶에 꼭 필요한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든 어느 날 발견한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문장이었는데요. 죽음이란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것이다. 죽음이란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것, 이동하는 것이다. 상미야, 아빠가 어쩌면 상미 옆에 오래 있지 못하고 빨리 죽을지도 몰라. 그게 언제일진 아무도 몰라.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뒤에 아빠가 따라가고 있어. 너의 삶을 응원하고 그리고 상미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아빠가 뒤에서 함께 늘 걷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 라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 덕분에 그 이후로 20년 이상을 씩씩하게 살아올 수 있었고 제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그 편지를 잡고 저는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생은 57년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 아버지는 저와 함께 살아계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짧은 글들, 딸에게 남긴 편지가 딸의 인생을 키우고 딸이 죽는 날까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의 인생은 57년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저는 인생을 글로 기록하는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기록으로 남겨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